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니라 손익비다.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손해를 인정하지 못하는 심리가 패배로 이어진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CIS의 주식 투자 법칙입니다. 지은이는 CIS,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CIS의 자산은 대략 2,300억 정도로 일본의 주식 천재 BNF와 쌍벽을 이루는 일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CIS의 매매 방법은 보조지표를 참고하기보다는 거래량, 호가창, 추세 매매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IS는 과거 기업 분석을 통한 기본적 분석에 따른 매매를 했지만 계속 돈을 잃기만 하다가 기술적 분석과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법을 바꾸고부터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추세 반전 지점에서부터 추세가 동반되어 방향성이 나오면 추세를 타는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투자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나는 CIS라는 이름으로 개인 트레이더 생활을 해왔다. 21살이었던 2000년에 자본금 300만 엔으로 투자를 시작했으며 현재의 자산은 230억 엔 정도다. 나는 나를 본질적으로는 투자자가 아니라 게이머이자 도박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게임이나 도박도 즐겨왔고 주식을 비롯한 투자도 게임의 하나로 생각하며 해왔다. 나는 투자라는 행위가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기술과 우연성 그리고 리스크와 리턴이 적절한 비율로 섞인 최고의 게임이다. 투자 방식은 주로 데이 트레이딩이며 장기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책은 투자에 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수익을 내왔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는 마작과 포커처럼 확률과 상대방의 심리 읽기가 요구되는 게임에 관해서도 다뤘다. 사람들은 주식 거래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관한 나의 이야기가 매우 단순하다고 말한다. 분명히 나는 다른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봐도 결코 어려운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의 말처럼 단순하다. 주식 투자의 단순한 원칙. 사람들이 내게 투자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집니다. 라고만 말을 해준다.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그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이 대원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 계좌를 개설한 뒤 약 2년 반 동안 계속 손해만 봤다. 오르고 있는 주식은 산다.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사지 않는다.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판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산다. 그리고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재빨리 감지한다. 이 대원칙을 따르기로 한 덕분에 지금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성급하게 이익 확정을 하지 마라. 나의 경우 오르는 주식을 보유하지만 너무 작은 움직임은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파는 경우가 많다. 오르던 주식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나는 두 번째 눌림목에서 팔 때가 많다.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지 않는 한 수익을 낸 것이 아니다. 다음 순간에 떨어지면 기껏 생겼던 이익은 날아가 버린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이 조금 오르면 즉시 이익을 확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주식이 떨어질 때는 팔지 않지만 주식이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린다.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팔지 않는 한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손실을 확정함으로써 자신이 잘못 샀음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법이다. 한편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는 손실이 아닌 이익이기 때문에 확정하고 싶어진다. 그런 이유에서 가격이 떨어진 주식은 묵혀두고 오른 주식은 금방 이익을 확정하는 것은 본능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이익을 확정하라는 주식 필승법도 존재한다. 산 주식이 올랐다면 절반은 팔아서 그만큼의 이익을 확정지어라 같은 방법론도 종종 거론된다. 그러나 나는 상승 국면에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주식이 떨어져서 800엔이 되었다면 빨리 팔아버리는 편이 낫고 올라서 1100엔이 되었을 때는 팔지 않는 편이 좋다. 지금 이 순간 가격이 떨어진 주식은 반등하기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가격이 오른 주식은 반락해서 떨어지기보다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정확히 말하면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승부를 걸었을 때 효율이 좋다.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니라 종합적인 손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부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된다. 승패에 집착하지 마라. 수익을 내는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큰 매매를 거듭하는 것뿐이다. 하루하루의 승패는 의미가 없다. 내 경우 종목별 승패를 생각하면 이익이 난 거래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본전치기나 약간 손해를 본 수준이다. 그러나 이따금 그때까지 잃었던 금액의 10배 또는 20배나 되는 금액을 벌어들일 때가 있기 때문에 승률은 낮아도 종합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 승률은 낮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즉시 손절해 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그렇게 상승한 종목 중 몇 개의 이익이 손실액의 10배, 20배가 되어간다.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쪽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쉽다. 작은 손해가 쌓이는 가운데 가끔씩 큰 이익을 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반대로 작은 이익만 잔뜩 내다가 가끔씩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물타기는 최악의 테크닉이다. 많이 추천되는 주식 매수 테크닉 중 물타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액을 낮추는 행위다. 그러나 물타기는 잘못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격의 숨통이 끊어질 수 있다. 지금껏 이야기했듯이 대원칙은 오르는 주식을 사서 오르는 동안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파는 것이다. 그런데 물타기는 이와 정반대의 수법이다.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산 주식이 떨어졌다면 사실상 실패다. 물타기는 자신이 실패했음에도 더 많은 돈을 거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이때 할 일은 실패를 인정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것이다. 물타기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어떻게든 역전승을 이끌어내려는 발상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역전승을 거둘 때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처가 깊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손절이다. 실패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 실패는 당연한 것이며 문제는 어떻게 손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느냐다. 이 점을 생각했을 때 물타기는 대원칙에 역행하는 테크닉이라 할 수 있다. 1000엔에 산 주식이 900엔이나 800엔이 되었을 때 다시 1000엔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계속 하락해서 200엔 또는 100엔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작은 손해는 상관없다. 아니, 피할 수 없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심각한 타격만큼은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이 방침 아래 지금의 자산을 축적했다.
앞에서 내 승률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30% 정도라고 했는데 24시간 이내 처분할 예정으로 매매한 거래로만 한정하면 승률이 60% 정도는 된다. 그리고 2주 이상 보유할 경우 승률은 30% 정도다. 장기간 보유할 생각으로 산 주식도 가격의 움직임이 수상해지면 즉시 손절한다. 그래서 오래 보유하는 주식은 무섭게 오르는 종목뿐이다. 손절 라인 등에 관해 수치적인 기준은 없다. 가격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1시간 후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다면 바로 팔아버린다. 구매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서 손절했는데 그 후에 손절한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르기 시작한다면 상승주로 판단하고 다시 살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손절했다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그랬는데 자신이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다시 사려는 것은 손절을 한 판단도 틀렸다라고 이중으로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트레이더라면 이런 결정에 자유로워야 한다. 손익비의 중요성.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니라 종합적인 손익이라는 절대 금액이다. 손해를 인정하지 못하는 심리가 패배로 이어진다. 손절하는 속도에 한해서라면 지금의 나는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상위권이라고 생각한다. 1시간 후에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다 싶으면 바로 손절을 해버린다. 주식 초보자는 손절을 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이익 확정은 빠르게 하면서 손절은 좀채 하지 못하고 샀을 때의 가격까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해당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손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라는 감정이 주식 투자에서는 패배로 이어진다. 재빠른 손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테크닉이라기보다 마음가짐에 가깝다. 내 이야기를 하면 손절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실패한 적도 상당히 많다. 내 예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다면 기본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즉시 팔아야 한다. 주식 투자는 리스크를 받아들이면서 리턴을 노리는 행위다. 설령 기대값이 플러스라고 판단했을 때만 거래를 한다고 해도 리스크는 반드시 존재한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절반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가 기회다. 인간의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 바로 이때가 큰 수익을 낼 기회다. 폭락과 폭등이라는 양극단이 존재하지만 사람은 기쁨이나 기대보다 슬픔이나 공포를 더 크게 느끼는 생물인 까닭에 폭락이 훨씬 큰 기회가 된다. 주가가 이대로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를 사람들이 느낄 때가 진짜 기회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IT 버블 붕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각종 쇼크 등이 일어났을 때가 그렇다. 이럴 때는 군중 심리로서 공포가 발생하기에 주식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기회가 된다.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 투자자 지인들을 보면 저마다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이 있다. 자신의 성격과 상반되는 스타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성격과 궁합이 잘 맞는 필승 패턴을 찾아내서 갈고 닦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큰 수익을 내려면 인간의 본능을 억제해야 한다. 돈을 벌고 싶지만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두렵다는 심리를 억제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매매 스타일은 수비형이다. 작은 손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급적 큰 손해를 피하고자 최대한 빠르게 발을 빼는 방법으로 승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을 노린다. 매수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짊어지고 매매하는 의미가 없다고도 생각해서 기회가 온다면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도 많다. 내가 중시하는 것은
리스크와 리턴의 절충이다. 모든 매매에는 리스크와 리턴이 있는데 리스크에 걸맞는 수준 이상의 리턴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승부를 한다.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큰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만 승부를 한다는 말이며 CIS의 투자 스타일은 짧은 손절로 수비적으로 끊어내면서 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동안의 손절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50대 50 이하라면 승부하는 의미가 없다. 가령 어떤 주식을 사려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검토한 결과 오를 것 같은 이유가 더 강해 보인다면 매수를 한다. 투자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리턴을 추구하는 행위다. 리스크는 반드시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투자다. 투자의 공략법. 주식시장에는 두 번째 미꾸라지가 있다. 그렇기에 과거의 사례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상상도 못했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사한 과거 사례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성공 이론을 금방 생각해낼 수 있다. 두 번째 미꾸라지는 시장을 보고 학습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행동을 즉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나름대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뒤에 하는 것이 세 번째 미꾸라지다. 이쯤 되면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알 수가 없다. CIS가 두 번째 미꾸라지라는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주식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거 사례를 공부해뒀다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그때가 바로 두 번째 미꾸라지를 잡을 기회입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수익을 내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나의 매매 수법은 단순하다. 수익을 내고부터는 꽤 단순해진 듯하다. 경험이 쌓일수록 전술의 가지수는 늘어나지만 생각은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나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설령 단순하더라도 돈이 걸려 있으면 행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파는 게 좋을 때도 혹시 반등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밀고 들어와 복잡해지는 것이다. 주가가 올라서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나는 기꺼이 그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선뜻 매수하지 못한다. 신고가를 기록했으니 곧 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발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는 그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무렵 나는 계속 잃기만 했다. 그 무렵에는 여러 기업의 재무 상황을 내 나름대로 분석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주식을 사들였다. 같은 업종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선택해 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내자는 전술이었다. 요컨대 재무 분석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주식을 사는 펀더멘탈 투자를 했던 것이다. 내가 주목했던 종목은 훗날 일본항공에 통합되는 항공회사인 일본에어시스템이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일본항공에 비해 명백히 저평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틀림없이 언젠간 그 진가를 인정받아 적정한 수준까지 오르리라고 생각해 사들였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그래도 조만간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 추가로 매수했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다. 결국 일본에어시스템은 불리한 주식 교환 비율로 일본항공에 흡수되었고 그 결과 이제 고평가 상태가 된 쓰레기 같은 유가증권을 받게 된 나는 막막한 상황에 몰려버렸다. 당시는 니케이 평균이 1만 엔대가 무너질 기세로 하락하고 있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저평가 상태이니 매수 기회라고 떠들었다. IT 버블이 붕괴되고 신흥 소형주가 엄청난 기세로 오르기 직전이었던 그때 저평가된 주식을 살수록 손해가 쌓여갔다. 일본 에어시스템뿐만 아니라 내가 산 다른 종목들도 전부 실패해 반년 동안 잃기만 했다.
그렇게 해서 날린 돈이 대략 1000만엔에 이르렀고 계좌의 잔액은 104만엔까지 줄어들었다. 이 시절에 내가 실수한 점은 저평가라는 판단이 어디까지나 주관에 불과함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으며 주가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한 상태에서 거래된 결과물이다.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가가 정답이며 세상 사람들이 내린 현실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좋은 주식이 저평가된 채 방치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신뢰받는 기업은 더욱 신뢰받고 저평가된 주식은 더욱 저평가된다. 이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주식시장은 공평함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내 멋대로 저평가라고 단정하고 사면 계속 잃을 뿐이다. 무한히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다. 노력과 보답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한다. 공부하면 이긴다. 이기면 기분이 좋으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점점 실력이 좋아져서 더욱 많이 이긴다. 이것은 승부뿐만 아니라 상당히 폭넓은 분야에서 볼 수 있는 법칙이다. 내 경우에는 사실 그런 선순환이 필요가 없었다. 처음 했을 때 지더라도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고 생각해 계속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괴롭지 않다. 무한히 노력할 수 있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몇 년씩 노력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적성은 존재할 것이다. 손해를 보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회사원으로 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착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 매달 자산이 플러스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좋은 일이다. 그저 나는 시급 효율이라든가 자산 효율을 최대화하고 싶을 뿐이다. 안정된 길에 효율의 최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전업 트레이더의 길을 걷고 있다. 많이 받는 질문들. 어떻게 공부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나는 그저 열심히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뿐이다. 시장에 관해서는 시장에서만 배울 수 있다. 이거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공부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저 교과서만 열심히 봤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과서에는 답이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종종 받는데 한밤중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싶어 잠자리에 일어날 정도이니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다.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감각으로 본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다. 돌발 악재, 영국의 EU 탈퇴 결정, 트럼프의 승리 등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이때 일본에서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내 경험상 이때는 90%의 확률로 역행 투자를 해도 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처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일수록 역행 투자의 기회다. 물론 이것은 대형 사건이 터졌을 경우의 이야기다. 대형 사건이 터졌을 경우 역행 투자를 해도 되지만 평상시에 다우 선물이 하락했다고 해서 역행 투자를 하는 것은 오르고 있을 때 산다라는 원칙에 위배된다. 주가 변동을 계속 지켜보다가 수상적인 움직임을 발견하면 매도 주문이 엄청난데 수상하니 일단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놓자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는 측면이 있다. 어떻게 해야 내부 거래일 가능성이 있는 수상적인 매매를 간파할 수 있을까? 나도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호가창을 계속 지켜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라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된다. 소량이라도 좋으니 사놓고 호가창과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면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눈먼 자금이 움직일 때, 국민연금 같은 눈먼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나 유출되고 있을 때가 돈을 벌 가장 좋은 기회다. 참고로 눈먼 자금은
국민연금, 투자신탁, 해외펀드 등을 말한다. 이런 기관들은 기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몇몇 종목에 수백억 엔의 자금을 쏟아붓기도 한다. 눈먼 자금이 유입되고 있을 때 여기에 편승하기만 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트레이딩 기술자의 아침. 게임을 잘한다는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트레이딩이란 돈을 빼앗고 빼앗기는 게임이며 지금의 나는 트레이딩 기술자에 불과하다. 다만 내 경우는 돈을 빼앗고 빼앗기는 측면보다는 게임이라는 측면에 더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그저 게이머일 뿐이다. 내가 좀 더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서 평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다. 다행히 지금 시대에 트레이딩 기술자가 되었기에 230억 엔이라는 자산을 쌓을 수 있었고 지금은 그중 상당 금액을 움직이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보다는 그저 재미가 있어서다. 옛날에는 하루 종일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드레날린이 하루 종일 분출이 되어서 건강이 나빠졌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오전장에만 매매를 한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만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간다. 나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는 하지 않는다. 내일의 주가도 예측할 수 없는데 반년 후라든가 1년 후, 나아가 10년 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 매도 주문이 많다거나 매수 주문이 많다는 것은 호가창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사는 쪽에는 우위성이 있다. 그런 현 시점의 우위성을 믿고 매매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별 종목의 성적이나 그날그날의 성적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가령 10종목을 샀는데 그중 몇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는지 등은 신경 쓰지 않는다. 1일 단위의 성적도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신경 쓰지 않는다. 주가는 끊임없이 변동하기에 그런 것을 신경 쓴들 별 의미가 없다. 최종적인 수익금이 중요하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다. 한 투자자 동료가 40살에 5억엔짜리 아파트를 샀다.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문제는 당시 그의 총 자산이 7억엔이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사고 나니 2억엔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투자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한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에게 확실한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런 비효율적인 행동을 할 거라면 왜 투자를 하는 거냐고 타박했다. 투자하는 사람의 힘은 보유한 자금의 규모에서 나온다. 자본금이 없으면 크게 승부할 수 없으며 크게 승부하지 못한다면 큰 수익도 올리지 못한다. 나는 크게 벌 수 있는 승부를 찾아내서 최대한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효율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그 동료와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현재 나의 자산 내역을 보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금과 백금이 2%, 부동산이 10%, 재보험 상품이 10%, 외화 채권 등이 6% 정도이며 나머지 70%가 현금이다. 현금으로 160억 엔 정도를 갖고 있으며 승부를 걸 때는 거의 150억 엔을 트레이딩에 사용한다. 150억 엔이니 지금 하나로 환산하면 1320억 정도의 돈을 트레이딩에 사용하는 것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금과 백금은 만에 하나 모든 돈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다.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다. 그래야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다. 나는 내 집을 갖는 것에 흥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값비싼 시계라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도 전혀 없다. 투자하는 사람의 힘은 보유한 자금의 규모에서 나온다. 투자자로서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투자 이외의 영역에서는 수비적으로 돈을 쓴다. 투자의 법칙과 공략법,
세상에는 기대값이 높은 법칙이나 공략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깨달음은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게임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했다. 나는 승패라는 결과보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승부를 하는 쪽을 중시했다. 승률이 70% 되는 게임에 승부를 했지만 역전을 당하더라도 분하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유리한 승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더 컸다. 지금도 결과보다는 과정으로서 적절한 승부를 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가령 마작의 경우 결과적으로 돈을 잃었더라도 최적의 승부를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다. 억만장자가 된 비결. 인터넷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300만 엔을 넣어놓고 주식을 투자한 것은 2000년 여름 내가 21살 때였다. 희망에 부풀어서 주식을 했지만 처음에는 계속 읽기만 했다. 계좌의 잔액이 100엔까지 줄어든 적도 있었으니 다 합쳐서 1000만 엔은 날리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잃으면서도 주식 투자를 3년 동안은 해보자고 생각했다. 3년 동안 연구해도 결실이 나지 않는다면 다른 새로운 일,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로 넘어가기로 했다. 내가 흑자로 전환한 데는 이 채널의 주식 게시판 오프 모임이 큰 역할을 했다. 그 주식 오프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면 한참 전에 주식 세계에서 퇴장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데이 트레이딩의 초창기였으며 이 채널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모임에 나온 사람은 남성이 6명, 여성이 2명이었는데 이 멤버들 중 절반은 주식의 고수들이었다. 당시 나는 저평가주를 사는 장기 투자 수법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는데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그 오프 모임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저평가라든가 고평가라든가 이 회사는 미래의 실적이 향상될 것이라든가 그런 요소는 내가 멋대로 믿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수익을 내는 사람일수록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그리고 차트 움직임 등의 이유가 있는 주식을 사고 있었다. 미래 말고 지금 있는 우위성에 돈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오프 모임을 계기로 나는 장기 투자를 그만두고 주가의 움직임만을 보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전환했다. 그랬더니 그동안 본 손해가 거짓말이었던 것 마냥 연전연승하게 되었다. 이 경우는 CIS의 경우이고 이분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맞는 사람이었고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더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매매를 찾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이지 기본적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이 우위에 있고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가 더 좋다. 이런 해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차이나 쇼크 같은 위기야말로 기회다. 2015년 8월에 중국이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그 후 한동안 세계 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이것을 차이나 쇼크라고 불렀다.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시작되자 곧 중국에서 주가가 급락했고 니케이 평균도 300, 400엔 하락했다. 반나절 후에 개장하는 미국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 시야가 좁아져 충동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봤기에 그런 큰 승부에 나설 수 있었다.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CIS는 당시 증시 하락을 예상하고 니케이 지수 선물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24일에 일본 증시가 4.8% 급락을 했고 중국 증시가 8.5% 폭락 마감하는 것을 보고 폭락의 여파가 유럽 및 미국 증시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그는 오히려 숏 포지션을 과감하게 더 늘리는 베팅을 해서 수익금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폭락 마지막에는 낙폭 과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고 롱 포지션으로 바꿔서 다시 수익을 챙기면서 하룻밤 사이에 총 406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다면 큰 손해가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승부를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물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이니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큰 실패. 위기와 기회는 종이 한 장 차이, 아니 한 몸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투자에는 당연히 리스크도 따른다. 그래서 크게 잃었던 이야기도 하겠다. 2008년 부동산 투자 신탁이 하락해 배당 수익률이 연 15% 정도인 것까지 나왔다. 부동산이 뜨거워졌다고는 하지만 회사의 가치보다는 명백히 저평가로 보였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을 18억엔치를 샀다. 당시의 총 자산은 50억엔이 조금 못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 절반을 투입한 것이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나로서는 보기 드물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였다. 배당금이 연간 1억엔 정도 들어올 것으로 계산했고 가격 상승도 예상했다. 내 생각에는 좋은 투자였다. 고배당주를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챙긴다는 매매 전략입니다. 당시 상황은 2001년부터 부동산은 서서히 상승해 2006년부터는 부동산이 버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2007년이 되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발생했다. 흘러들어왔던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자 제이리치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황이야말로 기회다. 바닥일 때 주어서 크게 상승한 뒤에 판다. 이것이 가장 쉽게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바닥일 때 줍는 것은 좋지만 만에 하나 도산해 버린다면 가치는 바닥도 아니고 제로가 되어버린다. 내가 산 때가 그런 시기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 달에는 세계 최초로 도산한 리츠가 등장했다. 뉴시티 레지던스라는 투자법인이 도산한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나오기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때는 발을 빼는 속도가 빠르다는 나의 특기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 도산 뉴스를 들었을 때 다음 날의 손실액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하니 밥이 들어가질 않았다. 보통은 어지간히 손해를 보더라도 밥을 못 먹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때는 육체적 타격을 크게 받았다. 다음 날 보유하던 리츠의 대부분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최종적으로 합쳐서 6억엔 정도를 잃었다. 50억엔 가운데 6억엔이면 그렇게까지 큰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 만에 수억엔을 잃었기에 타격이 컸다.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큰 실패였다. 평소에 내가 해왔던 트레이딩이 아닌 형태의 투자를 했다가 잃은 것이다. 나의 강점을 활용할 수 없는 분야에 안일하게 투자했다는 후회도 정신적인 타격이 되어서 육체적인 타격으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 싶다. 투자자의 유형. 투자에는 공격형이 있고 수비형이 있다. 억대로 벌어들이는 사람은 대체로 공격형이다. 한편 나는 공격도 크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비형이다. 손절을 거듭하면서 기회를 노린다. 격투 게임으로 치면 조금씩 체력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며 방어를 하다가 큰 기술 한 방에 역전하는 유형이다.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 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싶으면 즉시 발을 뺄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 기회는 넘쳐나며 자산을 불릴 기회가 보물처럼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역발상 투자.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황기에 적자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해봐도 좋을지 모른다. 그런 회사 중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 회사를 노리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호황기에는 사지 않는 편이 좋다. 경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기사가 실리면서 애널리스트가 매수를 추천할 때는 더 상승할 여지가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 회사도 노려볼 만하다. 비교적 최근의 경우라면 일본항공, 도시바, 도쿄전력 등이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틀렸지 않나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그렇기에 위기를 벗어났을 때 10배 혹은 20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도지바는 역행 투자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았기에 그 상황에서 역행 투자는 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고 나아가 반도체 회사는 위험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면 아마 샀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도지바의 주가는 40엔이나 50엔이 되었을 테고 그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를 넘기면 수배, 수십 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휴지 조각이 될 리스크를 짊어지고 추락한 회사를 사는 것에는 꿈이 있다. AI가 하지 못하는 것. AI가 자동학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두 번째 미꾸라지를 AI가 가로챌 것이며 첫 번째 미꾸라지도 발견해 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AI에는 공포심이 없겠지만 AI를 운용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심이 있다. 나는 현금 160억 엔 중 150억 엔을 거래에 투입할 수 있지만 AI에게 그런 식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주주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폭락할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AI가 짊어지지 못하는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주로 그런 상황에서 승리함으로써 돈을 벌어왔다. CIS는 확률 높은 싸움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크게 베팅을 하는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수비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거의 전 재산을 걸고 승부를 하는 매매법으로 큰 돈을 번 케이스입니다. 도박과 투자. 나는 대부분의 도박에 손을 댔으며 나름 이겨왔다. 가령 주식 투자와 포커는 상당히 비슷한 게임이다.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밀어붙일 것인지 물러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 보유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것과 같다.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밀어붙일지 물러날지를 판단하는 것은 리스크와 리턴의 비교다. 매번 리스크가 있고 리턴의 기대감도 있다. 어느 쪽이 더 큰지를 판단해서 밀어붙일 것인지 물러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포커와 주식은 확률 게임이다. 투자나 도박이나 리스크와 리턴을 비교해 밀어붙일 것인지 물러설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포커 공부의 경우 나는 먼저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을 철저히 공부한 다음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승부를 하고 그들의 전술을 포커 AI 소프트웨어에 입력해 검증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점을 반영해 내 나름대로 전술을 업데이트했다. 이 방법으로 나의 포커 실력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주식 실력을 키우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나는 포커를 할 때도 유리할 때는 승부를 하고 불리한 판에는 소극적으로 했다. 그렇게만 해도 돈을 딴다. 나는 불리한 게임에 돈을 걸고 싶지는 않다. 나에게 주식 투자는 직업이기도 하고 취미이기도 하며 게임이기도 하다. 다른 취미나 게임은 직업으로 삼기가 어렵지만 주식 투자라면 가능하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을 불릴 수 있다. 매일 하는 것이 공부가 되며 실력을 키우는 길이며 돈도 된다. 공부를 했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종합적인 힘이 승부를 결정하는 것도 게임으로서 재미있는 점이다. 주식 투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게임인지도 모른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